중국 전체 주택 중에 20%에서 25% 정도는 비어있는 집인 겁니다. 분양이 다 됐어. 주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주택인데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과 소련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45년 동안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했고, 그 미소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걸친 대립이었잖아요. 네. 예, 그 나라들마다 다 편을 정해서 미국 편, 소련 편 해서 이렇게 나눴고, 거기 끼지 않는 나라들은 뭐 제3세계라고 해서 뭐 빠지긴 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양쪽 진영에 속해서 서로 대립을 했었죠. 네. 그 나라들끼리는 서로 무역도 하지 않고 뭐 하는 정말로 갈라진 세계가 있었는데, 그게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또 이 동유럽 국가들이 다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이 되면서 완전히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세계가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것이고, 그 미국의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섞이게 됐고, 그게 뭐 글로벌리제이션이 뭐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바로 그거였죠. 그게 엄청난 번영을 가져와 줬던 거죠, 인류에게. 그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나라들마다 다 경제가 번영을 했고, 또 그동안 이 무기에다가 돈을 쏟아 부었었는데, 그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무기와 그러니까 국방 예산에 쓰는 그 돈들이 복지로 오고 또 보건, 교육 이런 데로 넘어오면서 어떤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015년 그 이후부터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또 러시아가 일종의 그 제국주의적인 팽창 성향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세계가 갈라지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최근에 우리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미국이 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봉쇄 정책을 해왔단 말이죠. 지난 한 5년 동안. 네. 그게 쿼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자 군사동맹,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의 이거, 그 다음에 오커스라고 하는 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 나라들의 또 군사 동맹 비슷한 이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그 새로운 뭐 협정, 합의 이걸 보면서 그게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 그 나라들 간의 네트워크가 쫙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고요. 거기 활용 점정이 대만인 거죠. 대만이 사실은 대만이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반중이 아니었어요. 뭐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대만 스스로도. 그리고 중국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예전에 홍콩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듯이 대만도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홍콩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잖아요. 홍콩의 자유를 뭐 완전히 뺏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홍콩을 저렇게 중국이 직접적으로 접수를 하면서 대만이 반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중국의 적대 국가처럼 나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야,
대만은 중국 영토인데 너희들이 왜 이러는 거야? 너희들 반란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서로. 네. 그래서 대만까지 포함을 하면요,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뭐 해가지고 쫙 완전 둘렀네요. 완전히 둘러버린 거죠. 거기다가 유럽에서 보면, 유럽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2014년에 처음 침공이 시작됐거든요. 2022년에 전면전을 하게 됐지만 작년부터 2014년에 크림반도 쪽, 그러니까 흑해로 진출하는 그 통로를 점령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동쪽 영토를 점령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동유럽 국가들이 반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나는 유럽 국가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쪽이 아니고 유럽이야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처럼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전면 지원을 하게 됐고, 또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게 됐고,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러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확실하게 반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이 러시아 편에 가서 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러시아, 터키, 파키스탄,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이렇게 이어지는 이 중국 쪽 전체주의 국가들의 이 네트워크와 뭐 이쪽 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뭐 이쪽 나토 저쪽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세계가 갈라져 버린 거죠. 네.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냉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동유럽 국가들이 더 자유진영에 가서 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유럽 국가가 다 소련의 위성국가, 공산주의 국가들이었는데 그들이 전부 자유주의 진영에 와서 붙은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체주의 진영의 우두머리가 소련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갈등은 앞으로도 패권 경쟁의 그런 구도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왔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네. 단순히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했다가 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국민들이요? 예, 국민의 태도가. 특히 이 중국 비즈니스 하는 분들, 또 중국의 이 정치계나 학계하고 그 관계가 있어서 계속 중국을 드나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2010년 정도부터 와서는 중국 사람들 태도가 해가 다르게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거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한국인들을 우습게 알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한국인들에게 잘해줬는데 근데 굉장히 그 태도가 정말 해가 다르게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금융위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나았지만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가 전부 엄청난 불황 속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그때부터 중국이 희망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중국도 미국이나 이 서방에다가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 서방 시장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중국 경제도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그때 중국이 뭘 했냐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 빚이 없었거든. 그때는
모든 부채, 중국의 모든 부채를 다 합치더라도 GDP의 한 150%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부채, 일반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다 합쳐도 150% 정도예요. 네. 지금은 얼마가 됐냐면 300%가 됐어요, 그게. 아, 그래요. 그 한 십몇 년 사이에 부채가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부채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때부터 이제 빚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도로 놓고 고속철도 놓고 특히 그 못 사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귀저우성이라든가 또 운난성이라든가 네. 뭐 이런 데들 저 변방 네. 이런 데들의 그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이제 이 중앙 정부가 장려를 하기도 한 거예요. 너희들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정부들이 빚을 막 내가지고 인프라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 짓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죽었는데 그때부터 중국만 뭐 미친 듯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성장률이 10%니 뭐 12%니 뭐 이런 정도까지도 막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의 고객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 브라질도 그렇고 이 중남미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의 수출을 엄청나게 하게 되잖아요. 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스워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우스워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말을 세게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 중국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든다고 뭐 이게 나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빚으로 쌓아 올린 거고 이게 빚으로 쌓은 성장이었던 거죠. 그 결과는 그때 뭐 2010년도 이후부터면은 상당히 이제 10년 이상 지난 건데 네.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건가요? 과실이나 이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족하던 상태에서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뭐가 부족한지가 분명하거든요. 부족한 데 갔다가 하면 그러면 그 인프라가 깔린 곳에 산업 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요. 그건 이제 빈 공항들이 생겨나고 차가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배가 없는 항구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중국은 그게 심지어 주택이 그렇게 된 거죠. 주택이. 그래서 지금 뭐 이 추정치에 따라서는 중국의 빈집이 1억 3천만 채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도 있고 어떤 숫자로는 6,500만 채라고 하는 숫자도 있고 그런데 둘 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중국 전체 주택 중에 20%에서 25% 정도는 비어 있는 집인 겁니다. 그래요. 그게 미분양이 아니고요. 미분양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이 다 됐어. 주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주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받았는데 뭐 두 채씩 산 건가요? 뭐 두 채, 세 채, 뭐 네 채인데 거기 들어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막 지어졌고 그리고 야 집은 무조건 사면 돈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걸 사는 데에 빚이고 그것을 만드는 데에 빚이고 그 빚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계속 쌓이고 해서 네. 요즘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정책적인 요인이 하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시진핑이라고 하는 요인인 거예요. 네. 시진핑 주석은 자본주의적인 이런 성장 방식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빚을 얻어서 주택을 막 짓고 그것을 빚을 얻어서 두 채, 세 채씩, 네 채씩 막 사고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발상인데 네.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2012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그 권력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기반이 매우 약한 사람이고 주석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요? 기반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부지리처럼 주석이 된 것이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반부패 투쟁을 하면서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들을 뇌물 혐의로 다 잡아들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렇군요. 특히 권력자라면 권력자는 다 부자고 네. 그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 그쵸. 다 뭔가 뒤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 거예요. 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시 주석이 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동산 부채 단속을 한 겁니다. 건설업체들의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70% 넘으면 안 돼. 네. 그거 넘는 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은행들이 말이야. 그 이제 대출 회수하고 새로운 대출 해주지 말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부동산 업체들은 이 개발 업체들은 빚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게 헝다그룹도 그렇고 뭐 지금 문제가 된 비구이한 칸츄리가든 벽개원 거기도 그런 거고 예. 거기는 뭐 한 80%씩 다 되더라고요.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그래요? 그렇게 네. 커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서는 한 4배, 5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채가. 거기다 이제 부채 회수하는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이 개발 업체들이 선분양을 해서 선분양 받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전부 건설에다가만 썼으면 지금 같은 사태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옛날 그 재벌들이 했듯이 문어발 확장을 한 겁니다. 선분양 받은 소비자들한테 받은 그 소비자들이 지급한 그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들을 건설에다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이것들을 가지고 전기차 만드는 데 쓰고 뭐 또 호텔업에 쓰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또 채권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공사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힌 거예요. 네. 시 주석의 그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3 레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3개의 빨간 줄. 그게 다 빚 줄이는 겁니다. 네, 부채를 줄이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공사가 중단되니까 선분양을 받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건설업체한테 가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을 잔금을 거부하는 거죠. 모기지 보이콧이라고 하는 네. 잔금 납부 거부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돈이 쫄리는데 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비자들이 잔금도 안 주니까 더 쪼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중국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요,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그 공사가 중단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분양받은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안 된 그냥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살더라고. 거기서. 물론 벽지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어쨌든 내 거야 이게. 와, 그렇군요. 그게 거기까지 이렇게 거기까지 간 겁니다.